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양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뭐 몸살이 걸릴 정도로 그 일정들이 빡빡했는데 모처럼 마음 편한 뒤풀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그리고 가슴 졸이던 정상회담 내용이 과연 문서로 합의되었을까, 야당에서 우려도 많이 하고 국민도 관심이 높았는데 팩트 시트도 이제 마무리돼서 서로 확인된 마당에 아마 모여서 서로 정부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통상협상에 도움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뭐 주가가 엄청 오른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사를 인사를 전하는 편안한 자리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과 구체적으로 MOU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총수들과 아마 그런 대응, 후속 대응 논의도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무역협상 타결을 연기한 4조 4천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는 분석 보고서가 있던데요. 네. 일본, 유럽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동일한 조건은 현재 맞는데요. 네. 원래는 한미 FTA에 의해서 우리는 무관세로 수출을 했었고, 그랬죠. 일본과 유럽은 아마 2.5% 관세가 있었을걸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15%로 이제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2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일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거는 그냥 25%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15%라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라는 점에서 네. 지난 몇 달간의 우리가 소위 이제 현대나 기아차가 토요타의 그 캠리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연간 4조 4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서영호 평론가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조달 방안, 또 협정의 구체적 개정 방향, 건조 방식, 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팩트시트에는 세 줄로 추상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세 줄을 얻기 위해서 30년 동안 우리 소속사가 그렇게 열심히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특별 협정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그 내용엔 장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옷을 박았는데, 구체적 장소가 명기되지 않아서 그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미국 의회 승인과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핵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걸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팩트 시세는요, 장소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단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했다, approved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굉장한 진전이에요. 그 네.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연료, 농축 우라늄에 의한 연료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지금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라든지 또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진전을 보이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 그랬지 승인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를 표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을 잘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2030년이 되면 이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될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또 묘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면은 그게 허용이 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또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는 곧 우리의 핵 잠재력, 그러니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그 핵 잠재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얻어서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즉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기 위해서는 갈 길은 멀지만 일단 문은 조금 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바람 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배 소장님,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서 한국을 모범 동맹, 새로운 장을 연 핵심 파트너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친근감이 표명한 건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국제적 이유가 있는데 국내 정치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낮은 지지율 그리고 국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 또 관세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다. 이렇게 또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제 정치상으로 보면 한미 관계가 좀 삐거덕거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또 국제의 역할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한미일 협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런 껄끄럽게 보는 그런 여론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접근으로 보입니다. 김면 수장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했는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한반도 밖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에 한미 그 공동 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는 이제 감축이라든가 이런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한다는 그런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이 이번 팩트시트에는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언론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부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백악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봤겠지만 백악관에도 똑같이 이게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강성과 회복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확보됐다는 거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그 일부지만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소리가 못 나오도록 백악관 그 팩트시트 앞부분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앞부분에 상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다시는 부정선거 얘기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그 관계를 체결했을 때 외환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일 걸 예상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두 번째 챕터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우리 협상팀에서 얼마나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는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대통령이 이 팩트시트를 발표할 때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감사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랬죠. 저는 이 팩트시트를 보고 지금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핵 잠수함 문제라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두 양정성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팩트시트는 상당히 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됩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중국 견제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반 압박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불장난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네. 그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은 대만에 대한 그 압박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기 전에 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로서 항행의 자유라든지 영공 비행의 자유라든지 합법적인 그 해양 이용을 강력 지지한다. 그리고 해양 주권의 주장은 네.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만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항행의 자유라는 그런 어떤 가치에도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만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정치 체제, 이거는 국가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안보 차원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를 향해서 불장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팩트시트는 우리 혼자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 불쾌하면 미국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한일중이라 하지 말고 한중일로 하라. 이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것이 주는 함의 때문에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과도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제스처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가 주의할 것은 미국과 미래의 어떤 그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항상 언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일본과의 3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의 묘를 바라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다 발끈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다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요. 물론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는 거를 또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브리핑 말미에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경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을 배려하려는 의미인가요? 아마도 그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인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한미 그 시트 내 협의 내용이 발표할 때 우리 의지보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문구, 즉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미국 측 요구에서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그 불장난하지 마라고 할 정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로 드러나듯이 이런 중국 내 그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고요. 직전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랜 동안 불편한 관계를 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정례회동 등 6개의 MOU를 맺으면서 네. 한중 관계를 그 전면적으로 관계를 복원시켰단 말입니다. 이 전면적으로 복원된 한중 관계가 다시 이 팩트시트에 담긴
그 양안 관계,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경색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수장님, 예. 이번 한미 그 협상 주도한 대통령실 3실장이 후일담을 공개했는데요.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어려웠다. 쉽게 봐서는 안 되는 협상이었다. 이 점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절초풍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잘 될 경우에는 박수를 받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협상이었다. 천신만고, 기절초풍. 그런데 이 협상은 타결됐다. 악전고투였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김 실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액 조정한 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나와 있듯이 버티기. 말 그대로 협상을 계속해서 시간을 안배하면서 네.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 뭐 건조는 어느 장소에서 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진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됐지 않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완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원칙 견지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산에서 이번 그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3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은 출신이 공무원들이잖아요. 반면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좀 분류하는 게 바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네. 이 정무적 판단을 때문에 이 국익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저는 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익 중심을 위해서 이번 협상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상당히 고생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잠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 뭐 국익을 뭐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건 받아내겠다고 하는 국익 원칙의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될지가 부각되는 양상인데요. 남욱 변호사 측은 묶여있던 재산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 결과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2심으로 가더라도 더 이상 다루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인데 이제는 내 돈이다. 그렇게 해서 남욱 변호사는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5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이제 처분하겠다. 그래서 이 동결된 것을 검찰 쪽에 풀어달라고 타진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항소 포기가 뭐 다른 것,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 또 야당의 또 이 지적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이런 이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론은 악화될 수 있고 경천 동지 그다음에 점입 가경의 인식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여당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법에 이어서 평검사 강등까지 경고했고 징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좀 앞당겨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그냥 지금 트리거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는 의견보다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의 조사 그 설문지를 보면 설문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문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핀트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총장 대행이
이 항소 포기를 할 때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 대행이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하고 용산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이가 안 좋은데 용산에서 그런 지시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검찰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게 밝혀져야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그냥 밝히면 되지 않나요? 네. 항소 포기를 누가 외압을 했다고 밝히면 되는 문제를 이렇게 시간 끌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의부 의원님, 파면법 발의로 안 그래도 뭐 침체된 검찰 또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발에서부터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자수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의 검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도 잘 듣고 아예 짖지도 않는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번에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다. 선택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러는데 항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소위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한 바도 없거니와 의견을 단지 개진했을 뿐이다. 신중이라는 표현을 뭐 3번 썼다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예 지금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명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을 한다라는 것인지.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소위 지금 집단 항명에 동참하지 않는 검사장조차도 항소 포기를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마치도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마치도 그 대장동 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이 파면법 등을 발의해가지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는 다른 준사법기관이고 이렇게 파면법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검찰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수사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또는 외풍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지금 파면법 발의로 해가지고 억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러한 일련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런 와중에 대장동 수사팀이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 독보석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그 재개발 비리라던가 이런 토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잘 아시겠지만 정영학, 유동규 등으로 수사가 일정하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윤석열 정권에서 2차 수사팀을 꾸립니다. 그 2차 수사팀의 핵심은 대장동 비리가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발을 허가해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약간 변경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되는 것의 핵심적인 게 정영학 씨가 소위 말해서 그 녹음을 한 게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 개발 인허가인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준 다음에 이 과정을 정영학 회계사에 설명하는 과정에 녹취록이 있는데 네. 이 정영학 변호사 그러니까 회계사의 말에 따르면 원본 녹취록이 있고 이 원본 말고 조작한 녹취록이 있는데 검찰이 그걸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재창희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장님으로 네. 위례신도시는 윗 어르신으로 그리고 용의하고라고 하는 김용 원장을 전 원장을 상징하는 없는 내용을
용의하고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이렇게 조작되어서 이재명과의 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검찰이 없는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의 실제는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여기에 피의자로 지금 그 입장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말고도 남욱,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검찰의 강압적인 또는 증거 조작에 의해서 협조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제가 볼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전 장관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윗선들이 밝혀지게 되는 아주 뇌강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용을 실장님으로 했다는 그 실장은 그러면 정진상 실장을 그렇습니다. 예.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청와대에 의해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럼 청와대 인사들을 왜 기소한 거냐? 또 이게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참 황당해가지고 네.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증거로 제시한 감사원 수사 요청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 즉 청와대가 주도해서 조작한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때 조작에 의한 통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네. 검찰이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와대가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의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의 그 조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이다도 아니고요.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증거로 제시한 그 수사 요청서 중에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한 조작이라는 부분을 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새 그 앵커님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요. 진술 조작, 통계 조작, 감사 조작, 조작 기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기 증언을 하는 사람, 진술하는 사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180도 바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가 옳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거니와 네. 도대체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검찰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그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네. 이렇게 요지경으로 정치판이 돌아가서야 되겠는가라는 황당함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안은 뭐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통계 그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공소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방점은 공소 취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소 취하를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몇몇 사건도 공소 취하로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정비 과정인가 이런 의혹마저 들 정도로 지금 공소 취하도 하나의 지금 상리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재판에서 어쨌든 검찰이 뭐 청와대와 연관이 찾을 수 없다 이런 번복된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인사들을 왜 기소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배 주장님,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인데 특검의 막판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특검의 이 수사 기관도 이제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발부가 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 특검의 이 수사 또 특검의 이 수사 동력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분수령은 바로 27일 날 표결이 되는 또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속영장 실체심사를 받게 되는 추경호 의원 전 원내 대표가 아마 분수령이 될
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이제 동력을 살려가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특검은 일정대로 이제 종료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동력이 재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규현 판사도 1월에 선고하겠다. 내 인사가 2월에 있다며 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잘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잘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정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해서 정확한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잘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1심에 선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월 12일 날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2월 중에 선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인사가 2월이라고 한다면 가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하나 있는데요. 물론 다른 혐의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이게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이 선고 이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또 한 번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규현 부장 판사는 국민적 감정도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더 헤아려서 좀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을 지금 덮치는 모양새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로에 지금 패스트트랙 1심 판결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산 넘어 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20일 날 표결할 것 같고 11월 20일에 말씀하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그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법안의 접수와 의회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게 기소가 된 내용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 때 미리미리 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한 번에 몰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까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연루돼 있는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8명의 현직 의원과 현 국민의힘의 광역 단체장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죄가 날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정당성을 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김건희 클러치백의 통일교 밀어주기 의혹까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좀 이기 상황인데 지금 수사 공작 억지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지만은 또 굉장히 악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도 그렇고요. 네. 그 전에 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동산 정책도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주식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다라는 거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정말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거기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다 플러스 각종 명품이 언급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악재인데 지금 전직 당대표인 김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 시절에 부인이 로저 비비에라 그랬나? 하여튼 네.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백을 선물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예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예의일지를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사 공작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시비곡적을 따져야 되는데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정당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안에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 정권이 가지는 그런 악재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61%, 갤럽에서는 59%를 기록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건지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세요? 높은 지지율이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ESC, E 경제, S 시큐리티 외교안보, 또 C는 이제 소통입니다. 경제는 바로 이제 주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4,00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4,000대 포인트. 그리고 S는 외교인데 핵추진 잠수함, 바로 이게 이제 보수정 표심까지도 이제 끌어들이는 영향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C는 민생 소통을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ESC 지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갤럽 결과에서는 이 긍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는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부분적 위협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당분간 50%대 중후반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 에이펙 성과 등이 꼽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직접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추가 동력이 될까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항소 포기가 좀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네. 항소 포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더라고요. 4%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 그 조국 대표를 사면했을 때 지지율이 약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거 보면 한 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4%포인트 하락이 어디서 나왔냐고 좀 살펴보니까 이 70세 이상 그리고 정치 상황은 이제 중도이면서 그리고 뭐 70세 이상이니까 직업은 무직이 많겠죠. 무직. 그리고 서울에서 지지율이 크게 좀 하락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나 보니까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지지율이 70% 나왔다고. 네. 근데 이번 주에 63%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7%포인트 하락을 했음에도 63 나왔단 말이에요. 그 MBS 조사 말씀하시는 아니요, 게 한국 갤럽 조사에서. 갤럽 조사입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갤럽에서 지난주에도 이 서울 지역이 좀 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도 튄 거냐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63%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심하다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63이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요. 그런 거를 감안해. 그런데 서울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은 50이 나오고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은 17%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까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설명한 그 팩트 시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엄청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지지율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앞서 이제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의 이슈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갤럽이라든가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국힘 지지율이 21%인데 무당층이 27%.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이 성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42%의 지지율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과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이 극우 강성층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대구 경북 지역 전통적인 보수층들조차 결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 장동혁 그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지층이 결집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제 반대와 반대를 넘어선 대안 세력의 야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일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종북 부정선거 세력 척결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따라서 내란의 동조 세력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에 목전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보수층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층으로까지 외연 확대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정우기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네.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로 하여금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입맛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의 48%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여론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참 잘못됐는데 국민의힘 니네들은 더 싫어 이런 뜻인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어떤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선해야 될 그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바꾸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이대로 지방선거를 간다면은 이거는 어떤 그 묘수를 써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선거라는 건 1인 1표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중차대한 상황,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항소 포기와 같은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도 반사이익 하나를 못 얻고 20%대에서 허덕여갖고 정말 그 부동층 27%만도 못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놓고 나에게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중도층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 인증된 패널들이 당신들 방송에 나가서 말을 좀 자제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스스로 뭔가 반전을 깨하지 않는 한 특히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을 걷지 않으면은 이거는 보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진영 간 연대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거론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연합이 큰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내외를 달릴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연대연합인 특히 이후 사촌인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연합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 고민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연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뛰쳐나갔던 이유, 즉 친윤, 내란의 핵심 그 세력인 친윤 세력과의 결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면회가는 현재 장동혁 대표를 보면 개혁신당과 연대연합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벌어진 국면으로 보면 전망하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상수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그 연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여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 총리가 종묘 앞 개발 또 한강버스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강버스 전투 그리고 종묘 대첩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또 강북 지역에 영향을 줄 텐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강벨트의 마용성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의 노도강뿐만 아니라 이 종묘 대첩이 벌어지면서 종중원, 종로, 중구, 중구하면 또 여기 또 서양,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은평구 이렇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한 축에는 보수 쪽에는 국민의힘 쪽에는 오세훈 시장이 서 있고 지금 뚜렷한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에서 부각되지 않으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서 참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그런 가운데 승객 80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춰 섰어요. 한강버스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는데 오세훈 시장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 배 사고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자꾸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항소폭이 48% 나온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갤럽 조사에서 다른 문항을 물어봤었는데 정명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네. 찬성한다는 의견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슈에 대해서는 48% 정도만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나머지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29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검찰이 혹시 알아서 누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강력한 이 항소폭이라는 이슈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항소폭이를 대응할 때 첫 번째 대응했을 때 그 메신저가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메신저가 한동훈 전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으로 2년 동안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이슈를 정말 지지율 반등의 호재로 삼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오면 저는 당장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20여 초 남았는데요.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번 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방문하는 방문 성과에 대한 거, 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본다면 이 항소폭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